네, 저희 오늘 처음으로 제가 여기 코테라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우리의 소득 증대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아마 보통 이 코테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법인 영업을 하시거나 또는 뭐 자금 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도 이제 중소기업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퇴직연금 도입 관련해서는 한 13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점을 다 같이 한번 공유하고자 이런 주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이고, 저희 처음이라 네. 오늘 이런 개요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제 소개부터 간략하게 좀 해드리면, 저는, 김민수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M금융 서비스에서 지사를 맡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는 좀 제가 업데이트를 한 자료가 아니어가지고,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G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업데이트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 투자권유 대행인 쪽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제목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그럼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가라는 그 답에는 그 우리가 투자권유 대행인 활동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좀 향후에는 업데이트 하겠지만 투자권유 대행인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어떤 투자자문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동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요즘에 어떻게 퇴직연금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요즘에 트렌드는 어떤지 이제 2019년 11월 13일 SBS 보도 자료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54%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 노후 자산 형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민아 기자가 우리 국민이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돈은 은퇴 전 소득의 39.3%로 경기압력 개발기구 권고 수준인 70에서 80%에 크게 못 미칩니다. 퇴직연금은 지난 2014년부터 가입 의무화가 실시됐지만 여야 의견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의 50.2%에 불과합니다. 그마저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지 연금으로 받는 비중은 1.9%에 불과합니다. 내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선 퇴직연금 운용을 돕기 위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금화하고 재정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퇴직급여를 10년 넘게 나눠 받을 경우 세금도 한 번에 받을 때의 70% 수준에서 60%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 우리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도 확대합니다. 가입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부업원에서 공시가격 부업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임대도 허용하겠습니다. 전세를 준 단독 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동 승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SBS 박민호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제 사례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제가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 고객사 중에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7년 동안 같이 함께 근무했던 간호사 분께서 퇴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7년간 근무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충성도도 높고, 어떻게 보면 친분도 많이 쌓게 된 어떤 정의들은 그런 간호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퇴직하자마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고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그 급여에다가
12분의 1씩 퇴직금을 따로 정산해서 지급을 해왔던 거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급했을 경우에 퇴직급여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 간호사를 당연히 믿고 계셨고 그게 어떤 법에 접촉이 되는지 뭐가 내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계셨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이제 되셔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당연히 그 원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근데 원장님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잘못했고 뭘 놓쳤는지 잘 모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시게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인 영업하시면서 도대체 내가 법인에 좀 갔을 때 대표님께는 어떤 뭐 질문을 드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법인 대표님이랑 친해져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어떻게 내가 친해질 수 있지, 접근할 수 있지, 어떻게 영업해야 되지, 어떤 화법을 써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데 지금 퇴직연금은 이제 의무화 추진된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 SBS 기사를 봤는데 이제 화면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접근하시기가 편하고, 그리고 이거를,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대표님과도 당연히 친해지고, 그리고 임원분들이랑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법인 영업과는 다르게 퇴직연금 도입하시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그 근로자분들이랑도 자연스럽게 접촉하실 수 있는 접점이 생기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퇴직연금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이제 PPT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을 사회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이를 근로자가 운영하고 은퇴 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첫 번째 사회금융기관에 적립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에서 이제 적립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 적립해 놓다 보니까 회사에서 경영상의 문제가 생기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또 근로자분들이 일시금을 받아서 어떤 창업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또 창업하시고 성공하시면 참 문제가 없겠는데 그게 잘 안 되시면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렇게 도표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퇴직금 제도 문제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매년 체불금액이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수급권 보장책이 미흡한 제도입니다. 요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퇴직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퇴직할 경우에 이게 경영상의 재무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것 때문에 실제 파산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사는 퇴직금 체불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한번 살펴보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 운영하다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B형으로 가입하든 DC형으로 가입하든 이제 이제 사회에 적립해 있다가 제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사회적립으로 수급권이 확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의 어떤 경영 리스크에 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금융기관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사실 파산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제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IRP를 통해서 노후생활 자금을 또 마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IRP에 대해서는 좀 뒷장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선 퇴직금 체불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절감 및 합리적인 재무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편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먼저 DB형을 알아볼게요. 요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그래도 좀 이렇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여기 Defined Benefit Plan이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가 확정돼 있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그 급여가 확정돼 있다라는 건 기업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반면에 DC형은 기여가 확정돼 있다. 요거는 조금 이해가 우리가 좀 잘 안 되는데 기여가 확정돼 있다라는 건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12분의 1씩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분의 1씩 회사에서는 뭐 연간이면 연간 또는 월간이면 월간 사회 유치를 해요. 그래서 이 12분의 1씩 나는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이체를 해주면 그거를 알아서 근로자가 운용을 해서 그 운용에 따른 수익 부분까지 알아서 근로자가 챙기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책임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기업이 이 사회 유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가 원래 근로자에게 줘야 될 급여보다 적은 적립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영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부담이 심하죠. 그런데 DC형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나는 12분의 1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알아서 책임져서 이제 운영하는 거고 근로자가 만약에 굉장히 이제 투자에도 밝고 또는 저희와 같은 관리자를 잘 둬서 우수한 수익률을 냈다 하시면 내가 만약에 DB형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좀 함정이 있는 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운영을 내가 못했다라고 하시면 그건 근로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근로자가 더 적게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DB형과 DC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럼 근로자가 DB형과 DC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안타깝게도 좀 그렇지는 못하고요. 요즘에는 대개 DC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라든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도 DB형을 DC로 전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무래도 납입하는 주체인 기업이 이런 것들이 어떤 체불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좀 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좀 전가하려는 좀 목적도 있고요. 또 그것이 결국에는 기업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세적인 입장은 DC형으로 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DB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첫 번째 법인세 절감이 되죠. 그래서 세법 한돈에 납입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금의 50%에서 퇴직연금 지급보장 비율을 곱한 금액이 임금채권 부담금으로 경감이 되시고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립금을 퇴직부채에서 차감, 재무상태표상 순부채로 표시되어 부채 비율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 연속, 이거는 임금 상승률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DC에서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없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DB의 퇴직급여 계산하는 방식이 퇴직 시점 평균 임금 30일분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법정 퇴직금 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DB형은 퇴직금 제도의 연속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뭐 안정적인 어떤 똑같은 확정된 금리의 금융상품에 예치해 놓는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DB형과 DC형이 똑같은 예를 들면 뭐 예금금리 3%의 예금에 이제 우리가 적립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DB형이 더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 30일분에서 계속 근로연수를 곱하는 퇴직금 제도랑 같은 방식을 쓰기 때문에 반면에 DC형은 계산하는 방식이
매년 임금 총액, 그러니까 연봉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거기에 12분의 1을 한 금액을 그냥 이체해주고 끝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호봉제라서 퇴직 시점의 급여가 가장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회적립 한도 내에서 수급권 보호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회적립하시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나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적립금 운영과 상품 수익률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DC형보다는 부담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기업이라고 좀 봤네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 부담감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운용의 책임이 기업에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이 확정급여형이라는 이 이름에 나타나 있다는 그걸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급여가 확정돼 있다. 네. 반면에 DC형은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볼게요. 기업은 퇴직 부채가 매년 정산이 돼요. 이거는 12분의 1씩 여기 보시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씩 매년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실 때 매월 내가 입금할 것인지 또는 매년 입금하실지를 이제 금융상품에 따라 정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1년에 한 번 입금하시는 걸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주면 끝나니까 퇴직부채가 매년 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사회적립으로 과거분 소급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납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DB형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책임준비금의 90%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10%는 사내 예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사내 예치를 하지 않고 그냥 재무제표상에 그냥 표시만 해놓는 거죠. 그럼 나중에 또 목돈이 들어야 되는 건데 DC형은 그게 아예 없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주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해소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 임금 채권 부담금 경감은 네, 요거 옆에랑 똑같죠. 그다음 재무 건전성도 뭐 비슷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권 확보. 네, 이게 이제 12분의 1을 매년 사회 적립하기 때문에 수급권 확보가 가장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초과 운영 수익 가능성, 적립금의 직접 운영으로 추가 수익 추구 가능이라고 나왔죠. 근데 요거 딱 보시면 와 되게 좋다. 내가 초과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 내가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이 나시면 그거는 전부 근로자 책임입니다. 그래서 DB형보다 훨씬 적게 받으실 수 있어요. 재직기간 중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정 사유 및 요건 구비 시 적립금 100%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RP도 있는데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뭐 DB형이든 DC형이든 거기에 각각의 추가 납입도 가능하시지만 가급적이면 IRP를 개설해서 추가 납입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IRP는 추가 납입용으로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만약에 A라는 기업을 다녔어요.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B라는 기업으로 이직을 해요. 그러면 A라는 기업에서 내가 DB형이나 DC형으로 받고 있었던 게 있었겠죠? 그러면 B라는 기업으로 이직하는 시점에 저는 A 기업에서 IRP로 그 퇴직급여를 받아요. 일시금으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시 B 기업으로 내가 이직을 한 다음에 이 IRP에 있는 금액을 다시 이 B 기업에 있는 걸로 다시 이체해서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IRP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뒷부분에 제가 IRP 다시 한번 좀 언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는 요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오늘 준비한 강의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득 창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소득 창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유치하시게 되면 내 코드를 활용해서 유치하시게 되시면 내가 적립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험사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퇴직연금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보험사를 통해서 하시면 사실 저희 같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큰 수익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증권사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좀 베이스로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 투자형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는 증권사인데도 정기예금이 있어요. 그리고 발행어음, RP, 국채 등 거의 이제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런 채권들로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증권사 ELB, 보험사 GIC라는 어떤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이 존재하고요. 투자형 상품은 굉장히 상품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펀드뿐만 아니라 ETF, ELS, DLS 및 채권까지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ETF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로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제공된다라는 점.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2016년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사내 유보분에 대해 법인세법상 전액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을 여기 이제 위원님들께서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제가 경험해 본 바대로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법인 대표님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지금 법정 퇴직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퇴직급여 충당금으로는 지금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을 통한 사회적립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DC 도입법인은 적립금액 전액이 송금 인정되고요. DB 도입법인은 퇴직급여 추계액 범위 내에서 적립금액 송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내 유치분과 이제 사회 유치분을 DB는 조금 나누실 수 있어서 이런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화질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제가 여기 실전화법이라고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여기 가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혹시 요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실제 중소기업에 내가 이제 관리하는 법인에 퇴직연금을 좀 도입하자고 하신다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활용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사회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이를 근로자가 운영하시고 은퇴 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이고요. 기존 퇴직금 제도에 부합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설계, 저 김민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느끼하지만 이런 멘트를 또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체크 포인트가 그 기업에서 과연 DB로 하실 것인지 DC로 하실 것인지 요거를 좀 인사제도와 재무 환경과 그 회사의 법률 환경에 맞춰서 컨설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좀 2019년부터 2018년부터 조금 변화된 건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서 이게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퇴직연금의 중간정산 사유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눈여겨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금 피크제가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소득 증대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좋은 방향일까요? 나쁜 방향일까요?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도입 절차는 되게 복잡해요, 이거는. 그래서 뭐 규약을 작성하셔야 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도 받으셔야 하는 등 법적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요. 결국 그걸 가지고 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권의 대행인 등록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다 대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할 거면 너무 좀 힘들겠죠? 그래서 가입 대상 및 부담금 수준 등 규약 내용을 결정하시고 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금융기관에 하실 것인지 그리고 법정 사회적립금 기준 확인 및 자산 운영 방안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이제 컨설팅 하셔야 되고요. 그 기업 현황의 진단에서 도입 운영까지 퇴직연금 전문가가 솔루션을 드리고 있고요. 현황 검토하셔서 DB 하실지 DC 하실지 제도 설계하시고 당연히 이거는 노사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노조 입장과 그다음에 이제 회사 입장은 어떻게 다른지.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요즘엔 DC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 및 납입이 시작되고요. 도입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업을 컨설팅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거를 좀 잠깐 살펴본다면, 먼저 현황 검토하실 때 당연히 그 해당 기업의 재무사항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재무사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인사제도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고객 정보 수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임직원 대상 설명회가 있죠. 일단은 도입 이전에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을 따로 하셔도 되고, 직원을 따로 하셔도 되고, 임직원을 따로도 이렇게 모아놓고 또 하셔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접점이 많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기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어떤 금융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돼 있어서 그 회사에 어떤 퇴직연금을 추가적으로 나는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설명회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어떤 노사 양측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반수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팅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직원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도를 운영 도입을 하시고 나서는 연금 사업자로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는 내가 그 회사에 나는 영업을 하러 이제 갔었던 사람인데 이 퇴직연금이 도입이 되면 나는 그 회사에 당당한 그냥 연금 사업자예요. 그래서 연금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중견기업이고 외관기업인 경우에는 저한테 뭐 명함도 파주고 뭐 이렇게 출입증도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연금 사업자가 돼서 당당하게 찾아가실 수가 있고 법적으로 연 1회에 걸쳐서 또 퇴직을 주제로 또는 은퇴를 주제로 세미나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그 법인 대표나 또는 임원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CEO 플랜이라든지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을 계속 팁을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근로자에게도 자연스럽게 어떤 노후 설계, 은퇴 설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금 사업자로 선정되면 이렇게 연일의 법정 가입자 교육 의무 시행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엄청난 보너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화법 좀 더 이제 살펴보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최적의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코테라로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증가, 가입자의 확대, 대내외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퇴직연금 운영의 효율화 도모가 필요합니다. 고객님, 아니면 대표님. 그래서 임직원의 자산 운용 선택권 확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 최적의 퇴직연금 솔루션을 보유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코테라의 퇴직연금 사업자예요. 코테라에서 이제 추천한다라고 하면 뭐 이제 뭐 기존에 도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만약에 안 되어 있으시면 새로 신규로 추천드리는 거고 되어 있으시면 내가 추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로 들어가면 근로자는 여기에 뭐 코테라라는 어떤 금융기관에 내가 여기에 만약에 예치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이점이 있지? 라고 선택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선택하실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솔루션이 제공됩니다. 네. 이 자세한 거는 지금 화면으로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퇴직연금 사업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는 규약의 단순 변경이므로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 절차로 규약 변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업자 추가 선정. 그래서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시고 근로자 대표의 의견 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규약을 신고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할 노동지청에 규약을 신고하시고 2주 후에 규약 수리 통보서를 수령하시면 네, 저희들이 대행해서 계약 체결까지 해드립니다. 그리고 DB든 DC든 자산 재분배가 들어가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자 대표 의견 청취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이 이제 주시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으세요. 그래서 의견 청취 확인서 그리고 이메일 수신 확인서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은 동의서와 같은 증빙이 필요하고 근로자 과반수라면 의견 청취 확인서 또는 이메일 수신 확인 중 사업장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근로자 대표 선정이 안 돼 있으시면이라고 이제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방법은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그 동의를 얻으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코테라로 좀 바꿔봤는데 코테라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다양한 컨설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 계리 서비스라고 해서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사후 관리까지 그리고 수수료도 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임직원에게는 건강검진 서비스와 우수고객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립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컨설팅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그 증권사랑 같이 협업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또 뭐 금융사를 선택하실지는 위원님들의 선택이겠지만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퇴직연금 규약 체크리스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작성해 주셔서 컨설팅이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여기는 이제 규약 작성 시 고려사항과 자주 이제 물으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요거는 좀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사항은 먼저 퇴직연금 제도 종류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인사제도 및 재무사항 등을 반영하여 하나 이상의 제도를 도입하셔야 되고요. 임금 피크제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DC 도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임금 피크제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퇴직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퇴직 시점에 이제 30일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가 되면 그때 이후부터 다시 이제 급여가 줄어드는 한계가 있어서 DC형 도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요거 DC라고 딱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회계 결산 월은 DB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DC형은 어떻게 되고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돈을 납입하실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금제도 가입 시점을 예를 들어서 입사일로부터 할 건지 아니면 가입 시점부터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임원이 포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원을 근로자가 아닌데 임원은 사용인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을 포함시킬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건 법인 영업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CO 플랜을 통해서 이제 그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분들이 보험으로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랑 잘 고려하셔서 권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행일 이전 과거 근로기간을 또 어떻게 하셔야 될지 또 부담금 납입 주기를 연 1회 이상 하실 건지 월로 하실 건지 분기로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질문들 해주셨는데요. 일단 증권사는 이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삼성증권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 도입 시 회사의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되는지는 그거는 한 명 이상이어도 가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사일로 해서 소급해서 다 납부해야 되는지는 이건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세요. 네. 네, 질문에 답 좀 해달라고 해주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인데 요거는 제가 지금 특별히 이렇게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가독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별도로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 별도로 연락해서 제가 뭐 자료를 드리든지 뭐 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이 부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 가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그 법에 접촉이 되세요. 특히 많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법이 먼저 첫 번째는 퇴직급여 보장법이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퇴직금을 하고 계시든 안 하고 계시든 퇴직연금을 하고 계시든 안 하고 계시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면 아까 제가 앞서서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충성스러운 내 직원이 나가서 요즘 노무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노무사들께서도 돈을 버셔야 되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뭐 SNS나 이런 거 광고를 통해서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뭐 단체 뭐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업주 입장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또는 변경할 때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퇴직연금 제도는 도입 시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변경 시에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만약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위반하시면 네,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세요. 그리고 퇴직연금 규약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마다 퇴직연금 규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예요. 이때는 근로자 대표 동의서 또는 의견 청취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돼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송부하는 규약 수리 통보서는 보관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만약에 미신고하시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과태료는 뭐 이제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태료도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 간 차등 없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퇴직급여 제도는 하나의 사업 내에 직종, 직위, 직급을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은 차등금지 원칙 위반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간 퇴직급여 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퇴직급여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위반하시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세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뭐 퇴직금을 주고 또 어떤 분들은 뭐 DC를 주고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혼합형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혼합형인 경우에는 요거랑은 다르겠지만 어떤 차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혼합형이라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혼합형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임원 가입 시 퇴직연금 규약 가입 대상에 임원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죠. 그래서 상법상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시죠. 근데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마 법인 영업하신 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임원 퇴직 시 세법상 임원 퇴직급여 한도를 고려하고 있는지 네, 요것도 마찬가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연일 이상 법정 가입자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도입한 법인에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꼭 시행하고 있는데 연일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가입자 교육 실시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다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뭐 이제 기업에서 요구를 해요. 이게 직원들 다 일해야 되는데 모아놓기 되게 힘들다. 그럼 이거 그냥 한 걸로 해달라 해서 이거 그냥 실시 확인서만 이렇게 뭐 이제 대충 작성하시고 막 이러시는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설득을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임원 및 대표님을 만나뵐 수 있는 거고 근로자도 만나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이거는 반드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좀 소개해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찝어서 좀 말씀을 앞으로는 드릴게요.
네, 요거 좀 넘어가고요. 제가 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금 피크제 솔루션이라고 제가 여기에 차트에 제목을 붙였는데, 뭐랄까요. 지금 임금 피크제가 큰 기업 위주로 많이 도입되고 있고, 점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이제 도입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이거는 좀 법인 입장보다는 근로자 입장에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DB형을 가입하고 계신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근로자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퇴직 시점에서의 30일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는 오래 근무하면 오래 근무할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는 DB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그때부터 급여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는 임금 피크제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퇴직금이나 DB형을 가지고 계시면 당연히 줄어든 퇴직 시점에 30일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의 DB형 또는 퇴직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퇴직연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에 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나 아니면 60일 이상 요양 상태에 빠지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거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재해 상태에 빠지거나 뭐 이런 예외적 사유를 두고 있어요. 그 외의 사유는 중간 정산하실 수가 없는데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서 그 중간 정산 예외 사유에 임금 피크제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내가 도입받고자 한다면 그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는 그 시점에서 중간정산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요 지금 도표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그렇게 쉽게 되시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음번에 강의할 때는 좀 더 업그레이드 좀 할 건데요.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실 때 IRP를 중간정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사나 아니면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 뭐 45세 또는 50세에 중간정산 받으시면 보통 중간정산 받으시는 그 금액이 한 15년 정도 근무하셨다라는 기준에서 1억에서 3억 정도 되세요. 그러면 내가 투자권유대행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1억에서 3억 정도 예치를 하는데 한 명당 뭐 10명 정도만 내가 예치를 했다. 그럼 10억에서 30억이죠. 그리고 100명을 했다. 그럼 100억에서 300억이에요. 그러면 저에서도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의 소득상 그 적립금에서 저희 수수료가 계속 나오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고 계속 연금으로 받으시면 적립금은 좀 빠지겠죠. 그리고 저도 계속 새로운 영업을 하면서 또 새로운 또 급여가 들어오겠죠. 거기에. 그러면 그 급여가 쌓여 있을 때까지 저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금융대행님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입시키는 게 우리의 연금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에 따라서 여기 위원님들이 추가 소득을 증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로자 한 분 한 분 만나셨을 때도 이 임금 피크제 솔루션을 제시하시면서 IRP를 통해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법인 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이렇게 깊게 그 투자권유대행인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흔히 말씀하시는 게 뭐 투자권유대행인 하면 돈이 안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따져 본다면 보험보다 훨씬 더 큰 소득을 여기서 창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지신다면 투자권유대행을 통해서 이제 DBDC 또는 IRP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권유하신다면 엄청난 그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제가 사실 이 코테라랑 연을 맺고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버벅였고 어떻게 보면 또 자료도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랑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약간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말씀 좀 드렸는데
향후 요 같은 주제로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신다면 어, 더 발전하면서 다달이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투자거주 대행이나 아니면 퇴직연금 그 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 그, 제가 또 개별적으로 도움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변화가 있는데, 현재 지금 투자관여대행인 등록하실 수 있는 시험이 다음 주에 펀드 투자 상담사가, 등록 기간인데, 지금 저번 주에 있었던 증권 투자 상담사가 취소가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있는 것도 취소되지 싶은데, 아직은 모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